안녕하세요. 알파균입니다. 알파균의 경제뉴스 오늘 시작해 볼게요. 밴드에서 알파균 검색하시고요. 유튜브에서 알파균 띄고 경제 검색하시면 됩니다. 오늘 삼성전자 배당 소식이 정말 많이 나왔어요. 노영 기자가 취재했는데요. 배당을 13조 원 가까이 쓴다고 합니다. 정말 깜짝 배당이라고 할 만큼 많은 배당을 줬거든요. 그래서 삼성에 관련된 소식을 한번 볼게요. 4분기 삼성전자 부문별 영업이익을 보면요. 반도체를 중심으로 해가지고 휴대폰, 통신장비, 디스플레이, TV 가전, 하만까지 많은 영업이익이 났고요. 그 최근 3년 영업이익 배당을 보면요. 2020년에 20조로 진짜 많이 늘어난 걸 볼 수 있습니다. 19년과 18년에는 9조에서 10조 정도밖에 안 됐거든요. 정말 많이 배당을 준 거죠. 2018년에는 영업이익이 많이 났는데도 배당을 이렇게 많이 주진 않았거든요. 지난해 주요 M&A가 좀 있었어요. 그 ADI의 맥심 210억 달러 인수, 삼성전자가 아니고 다른 곳이죠. 엔비디아의 ARM 400억 달러 인수, SK 하이닉스의 인텔 랜드 부분 90억 달러 인수, AMG 자일링스 350억 달러 인수, 마벨의 인파이 100억 달러 인수 이렇게 있었는데요. 최근 10년간 삼성 주요 M&A는 많이 없었습니다. 2011년에 국내 의료기기 업체 메디슨 4,450억 원의 인수, 2014년 미국 IoT 기업 스마트싱스 2,240억 원의 인수, 2015년 핀트테크 루프페이, 우리가 쓰는 삼성페이죠, 2,900억 원의 인수, 오스트리아 마그나슈 타이어 배터리 사업 1조 원 인수, 미국 AI 업체 비캐리어스 232억 원의 인수, 2016년 미 자동차 전자 기업 하만 9조 4천억 원의 인수, 2019년 이스라엘 멀티 카메라 기업 코어 포토닉스 1735억 원의 인수 했네요. 하만을 빼면 그렇게 큰 금액의 인수 금액은 없었고요. 네, 하만 이후에 그래도 요번에 이제 또 큰 M&A를 하나 계획하고 있다고 합니다. 자, 삼성전자 소식을 좀 몰아서 보죠. 네, 매일경제가요, 삼성전자 관련해서 사설을 하나 썼어요. 요번에 이제 배당이 일어나니까요. 삼성전자는 28일 지난해 영업실적과 함께 주주 배당 계획을 발표했다. 여기에는 지난해 말 기준 주주들에게 오는 4월 10조 7천억 원 규모 특별 배당금을 지급하는 계획도 담겨 있다. 이에 따라 주주들이 받게 되는 연간 배당금 총액은 2019년 9조 6천억 원에서 지난해에는 20조 3천억 원으로 2배 이상 급증하게 됐다. 삼성전자는 국내 임직원 10만여 명에게 개인 연봉의 최대 50%에 이르는 성과급도 지급한다. 사업부별 1년 실적이 목표 초과했을 때 지급하도록 설계되어 있는 삼성전자의 성과급 총액은 올해 3조 원 안팎으로 전체 영업이익의 6에서 9% 수준이 될 것으로 보인다. 삼성전자를 비롯해 삼성디스플레이, 삼성전기 등 11개 계열사는 설 명절을 앞두고 중소협력회사에 1조 3천억 원 규모의 물품 대금도 조기 지급한다. 삼성전자는 289개의 반도체 협력사의 직원 2만 3천여 명에게 지난해 인센티브로 777억 원도 지급했다. 삼성전자는 2010년 현금사 인센티브 제도 도입 이후 11년 동안 4,254억 원을 지급해왔다. 이 밖에도 삼성 19개 계열사는 설 명절을 맞아 농어몬을 돕는 온라인 직거래 장터도 열고 있다고 합니다. 네, 이게 진정한 이익 공유제가 아닌가라는 사설을 썼네요. 한경에서 취재했어요. 지난해 영업이익 36조, 반도체 휴대폰이 이끌었다고 합니다. 아까 봤던 내용인데요. 조금 더 표로 요약돼서 봤죠. 반도체가 72조 매출의 영업이익 18조, 디스플레이가 30조 매출의 2조 영업이익, IM 우리 핸드폰, 스마트폰 부분이죠. 99조 매출의 11조 영업이익, CE 48조 매출의 3조 영업이익, 가전제품이었죠. 하만이 9조 매출의 영업이익 600억 원. 하만은 영업이익이 정말 작네요. 네, 그래서 전체 236조에 35조 영업이익 이렇게 되네요. 역시 반도체하고 스마트폰 그 두 개가 주로 영업이익이 됐네요. 김혜영 기자가 취재했는데 C쇼크 이겨낸 삼성전자 통큰 배당, 손큰 투자
라고 하는데 삼성전자 주주 환원 정책 주요 내용은요. 잉여 현금 흐름 50% 주주에게 환원 정책 유지하고 정규 배당 규모는 9조에서 9.8조로 상향했고요. 자녀 재원 발생 시 추가 환원 정책도 유지됩니다. 10조 7천억 원 일회성 특별 배당도 지급됐어요. 네, 특별 배당, 기대했던 특별 배당 나오니까 정말 만족스럽네요. 이걸로 국민연금도 많은 이득을 보게 된다고 하는데 나중에 한번 또 연락 전해드릴게요. 박용범 기자가 취재했어요. 미국의 경제 회복, 백신 보급 속도에 달렸다고 합니다. 연준은 성명에서 백신 보급이 경기 회복의 중요한 요인이라는 점을 추가했는데요. 연준은 경제의 앞날은 바이러스 진행 경로에 달려있다며 여기에는 백신의 진전도 포함된다는 문구를 추가했습니다. 파월 의장은 현재 백신 접종보다 경제를 위해 더 중요한 것은 없다고 말했습니다. 연준의 제로금리 정책과 완화적 통화정책 기조가 주식시장에 거품을 일으킨 것이 아니냐는 질문에 파월 의장은 자산가격 상승한 것은 백신과 부양책에 대한 기대감 때문이라고 반박했죠. 그는 저금리와 자산가격 상승 간 상관관계는 생각하는 것처럼 밀접하지 않다고 남겼습니다. 여러분 생각 어떠십니까? 저금리가 자산가격 상승에 크게 상관없다고 생각하시나요? 네, 적어도 파월 의장은 그렇게 생각을 하시네요. 이승윤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아이폰 앱 추적 금지시킨다. 페북은 왜 열받았나? 네, 페북이 지금 분노가 일으키고 있죠. 페이스북이요. 네, 애플이 이제 프라이버시를 중요시한다는 정책으로 그 개인의 그 프라이버시를 이렇게 함부로 침해하지 못하도록 해놨습니다. 애플은 이 같은 조치가 이미 전 세계 프라이버시 보호론자의 지지를 받고 있다고도 밝혔는데요. 페이스북 등 앱 서비스 회사의 반발을 의식한 것으로 보입니다. 넷플릭스 다큐멘터리 소셜 딜레마에도 등장했던 트리스탄 해리스는 오늘 애플 발표는 은밀한 프로파일링과 마이크로 표적 광고의 악의적인 효과로부터 생태계를 떨어뜨려 놓은 것이라며 환영의 메시지를 밝혔습니다. 마크 저커버그 페이스북 경영자는 이날 실적 발표에서 애플을 가장 큰 경쟁자로 하나로 보고 있다고 밝히고요. 정말 열받았다고 합니다. 그 열받았던 이유 또 이어서 볼게요. 빅테크 깜짝 실적 발표한 날 애플 맹비난한 페이스북의 저커버그입니다. 저커버그 CEO는요. 이날 컨퍼런스에서 최대 경쟁업체는 애플이라며 애플은 위선적이라고 지적했네요. 네, 파라시스? 예, 바레세인이죠. 히포크라시. 네, 히포크라틱? 위선적이라는 얘기인가요? 예, 예수님이 바리새인 보고 위선적이라고 했는데 이 지금 저커버그 페이스북 CEO가 애플 보고 위선적이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는 그들이 사람들을 돕는다고 할지 모른다. 하지만 그 조치는 경쟁업체를 견제하기 위한 것이라고 했습니다. 저커버그 CEO가 언급한 것은 애플의 개인정보 보호 기능 강화 방침입니다. 네, 앞뒤가 다르다는 얘기죠. 이세아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ECB 금리 인하 시사에 달러당 원화값 15.2원 급락을 했다고 합니다. 예, 요새 달러의 급등락이 심한데요. 28일 서울 매연 시장에서 달러간 원화값은 전날 종가보다 15.2원 내린 1119원 6원의 거래를 마쳤습니다. 이날 1109원에서 시작한 원화값은 장중 하락폭을 키웠는데요. 종가 기준 지난해 11월 6일 이후 최저치입니다. 우선 ECB가 금리 인하 가능성을 시사하면서 유로화가 하락하고 상대적으로 달러가 강세를 띄었죠. 클라스 크노트 ECB 집행위원 겸 네덜란드 중앙은행 총재는요. 블룸버그와의 인터뷰에서 필요시 금리를 0% 이하로 더 낮출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같은 날 크리스틴 리가르드 ECB 총재는요. 유로화 환율 동향을 예의주시하고 있다고 했습니다. 문홍철 DB금융투자연구원은 ECB 주요 인사들 발언으로 유로가 약세, 달러가 강세로 전환했다며 달러 가치가 세질 수 있다는 판단에 투자자들이 빠져나가 미국 주식과 신흥국 주식이 모두 떨어졌다고 했습니다. 네, 달러 가치가 다시 상승한다는 괴담인지 진실인지 예, 이루어지고 있죠. GS건설의 자회사 이니마라는 회사가 있는데요. 코스피행을 한다고 합니다.
이니마네요. 라는 회사는 그 1조 4천억 자산에 부채가 9천억, 매출이 2,800억, 순이익이 235억 정도 되는데요. GS건설 자회사로요. 스페인에 소재한 법인입니다. 사업 영역은 해수 담수화 기술 및 합해수 정화시설 보유했고요. GS건설이 2012년 스페인 건설기업 OHL로부터 인수했고요. 2019년 자녀 지분 사들인 뒤 완전 자회사로 편입했죠. 특징은요, 상장을 위해 특수 목적회사 SPC를 만들어 코스피에 입성하는 방식 유력하고요. 주관사로는 한국투자증권입니다. 네, GS 우리나라 대기업 계열이 소유한 외국 회사가 한국에 상장하게 되네요. 네, 한국투자증권은요, 주관사 입찰 과정에서 약 1조 5천억의 몸값을 제시한 걸로 전해졌습니다. 당기 순이익이 200억밖에 안 되는데 1조 5천억이나 제시를 했네요. 너무 많은 거 아닌가요? 정말 이렇게 가치가 되나요? 진영태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KB금융지주 관련된 소식인데요. ESG 채권 발행 국내 1위. 거기가 어딘지 아십니까? 따당! KB증권이죠. 카뱅 상장으로 IPO 챔피언 될 것. 그리고 요번에 LG솔루션도 물었죠. KB증권 기대가 많이 됩니다. KB금융지주의 자회사죠. 박 부사장은요. 중소중견기업부터 대기업까지 자본 및 상품 수요를 수동적으로 받아 처리하지 않고 능동적으로 먼저 분석해 제안함으로써 기업에 필요한 파트너가 되려고 노력하고 있다며 2017년 신기사, 신기술 기업 금융업자 인가를 받아 혁신기업에 투자해왔고 이들 기업이 상장에 따라 생애주기별로 필요한 맞춤형 투자나 IPO를 주선하고 필요시 M&A까지 제안하는 구조를 만들고 있다. 투자 과정에서도 KB증권이 기관 투자자 LP를 모으거나 직접 투자도 감행하면서 투자 수익도 얻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예컨대 최근 상장 절차를 밟고 있는 프레스티지 바이오 파마는요. KB증권이 투자 펀드를 조성해 총 438억 원을 투자했고요. 상장 과정에서 약 2배 수익률도 기대할 수 있게 됐습니다. 박 부사장은 테크 플랫폼 바이오 등 업종별로 전문화된 ECM 부문 인력을 올해 10%가량 직원에 힘을 더 실을 계획이라며 기업의 상장 후 성장 전략을 컨설팅해 기업 가치 상승을 지원할 것이라고 전했습니다. KB증권 기대가 많이 됩니다. 강우석 기자가 취재했어요. 올해 100조 예상 LG에너지솔루션 상장 시동. 네, LG그룹에서 전지 사업을 맡고 있는 LG에너지솔루션이 상장에 시동 걸었는데요. 연내 유가증권시장 코스피에 입성하고자 주간사단을 확정지은 건데 큰 이변이 없는 한 한국 자본시장 역사상 최대 규모 IPO로 기록될 전망입니다. 28일 투자은행 업계에 따르면 LG에너지솔루션은 이날 오후 국내의 증권사 7곳의 상장 주간사 선정 결과를 통보했는데요. KB증권 아까 말씀드렸죠. 그리고 모건스탠리가 대표 주간사로 나감됐죠. 공동주관사에는요, 대신증권, 신한금융투자, 골드만삭스, 뱅크 오브 아메리카, 메릴린치, 시티그룹, 글로벌마켓증권이 이름을 올렸고요. 무려 7곳에 달하는 초대형 주관사단을 꾸렸습니다. LG솔루션 기대가 됩니다. NH투자증권은 빠졌네요. 유준호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IS동서, 본업인 건설은 위축되는데 금요석유화학 경영권 분석엔 왜 들어온 걸까요? 이게 오해였다고 하네요. IS동서의 권민석 대표는요. 매일경제와의 서면 인터뷰를 통해서요. IS동서법인은 금유석유화 지분을 매입한 사실이 없으며 회사의 성장 가능성이 높아 단순 투자 목적으로 개인 자격으로 일부 매입했던 것이라며 금요석유화학의 경영권 분쟁과는 전혀 무관하다고 선을 그었습니다. 네, 개인 자산이 정말 많으시네요. 금요석유화학의 3, 4% 정도를 매입한 걸로 알고 있는데요. 근데 이런 것들은 항상 그냥 개인적인 이유로 샀다 그러고 나중에 시간 지나면 경영권 분쟁에 이렇게 들어가고 그러더라고요. 전략적으로 이렇게 말하는 건지 잘 모르겠네요. 영화 파힘이라는 게요. 체스 챔피언에 오른 난민소년이라고 하는데 저 한번 볼게요. 예, 한번 기회 돼서 볼 거고요. 그 영화 실제 인물 파힘 모함마드는요. 2000년 방글라데시 수도 다카에서 태어나서요. 2008년 아버지와 함께 프랑스로 이주했습니다. 2012년 불법 체류자 신분으로 12세 미만 부분에서 프랑스 체스 챔피언, 2014년 세계 주니어 챔피언 됐고요.
2014년 몸을 숨긴 왕이라는 제목의 자서전 냈고 이를 바탕으로 이 영화가 만들어졌어요. 파임은 체류증을 획득해 프랑스에서 취업과 여행이 가능한 상태지만 프랑스에 입국한 지 13년이 지난 지금도 프랑스 국적은 취득하지 못했다고 합니다. 세계 챔피언을 왜 시민권 안 줍니까? 다른 곳은 가기 싫은가요? 오미영 기자가 취재했어요. 고객 경험의 New Normal. 네, New Normal은 이제 새로운 기준이란 얘기죠. 지난해 9월이었죠. 아마존이 엑소모빌, 우리가 아는 정유회사죠. 파이서브와 보이스 커머스 경험을 전국적으로 제공한다고 밝혔어요. 고객의 음성 요청에 따라서 주유소의 위치와 주유기 번호 자동 인식한 후 결제까지 진행하는 알렉사 주유비 결제, 알렉사 Pay for Gas 서비스가 그것으로 이 같은 시도는요, 모든 구매 여정에서 접촉 과정을 음성으로 보완하더라도 원활한 쇼핑 경험을 제공할 수 있음을 보여줍니다. 여기서 주목할 점은 바로 접촉 대신 오감 중 하나인 음성을 활용함으로써 물리적 경험에 대한 인간의 욕구를 관가하지 않았다는 건데요. 이는 편의성을 극대화함과 동시에 이질적으로나 단절되지 않은 커넥티드 경험의 새로운 방향을 제시합니다. 우리나라에도 이런 거 있으면 좋겠어요. 정유 딱 말로 결제해줘 하면은 기름 딱 넣고 그냥 가는 셀프 드라이빙 있으면 좋겠네요. GS칼텍스 하나 만들어주세요. 매일경제 사설 아까 말씀드렸죠? 네, 한경 사설이죠. 한국경제 사설 송정현 전자 칼럼 썼네요. 네, 담뱃값이 또 오른다고 합니다. 그래서 담뱃값 안 올리시겠다고 한 거 아니었나요? 네. 그래가지고 많이 논란이 되고 있는데요. 위기 타개라는 미명 아래 재정을 물쓰듯하고 나라빚을 눈덩이처럼 늘려온 터라 그런 위험을 마냥 피할 수도 없는 지경인데요. 하지만 당장 서민을 위한 위안거리인 술, 담배까지 올리냐 불만이 쏟아지고 있고요. 이유와 어떻든 소득 상위 10%가 전체 소득세의 80%를 부담하는 상황에서 복병 복지를 위해 부가세 등 보편 증세가 필요하다는 주장이 꾸준히 제기되어 왔는데 담뱃값 역시 경제협력개발기구 OECD 평균인 7달러에 비해 훨씬 싼 편이긴 하죠. 근데 궁금한 건 정부가 정말 인상할 의지가 있느냐는 점인데요. 정세균 총리가 담뱃값과 술값 중 중장기 인상 추진 방침이 나온 지 하루 만에 현재 정부는 고려한 바 없다고 손사래를 친 것만 봐도 그렇습니다. 부가세에도 한실한 전제를 단 마당이고요. 관심이 온통 선거 승리에 있는데 그럴 리 없다는 게 과한 생각은 아닐 것이다 라고 하네요. 좀 너무 비판적이네요. 조진환 기자가 취재했어요. 미래에셋대우 자사주 더 산다고 합니다. 미래에셋대우가 지금 사상 최고의 실적을 달성하고 있고요. 영업이익이 1조가 넘었습니다. 지난해부터 회사 주식을 또 집중적으로 사들이는 자사주 매입을 하고 있고요. 작년 3월부터 4차례에 걸쳐 5천만 주, 3,700원어치 자사주를 샀어요. 이 가운데 1,300만 주는 주주 이익을 위해 소각했고요. 회사뿐 아니라 최대 주주도 미래에셋대우 주식을 대거 사들이고 있습니다. 박 회장이 지배하는 미래에셋 캐피탈은요, 지난해 3차례에 걸쳐 총 2,100만 주를 장내에서 매수했어요. 1,200억 원이 넘는 규모인데요. 이로써 미래에셋대우 지분을 19%에서요 24%까지 늘렸습니다. 기대가 많이 되네요. 미래에셋대우 관련한 소식을 좀 몰아서 한번 볼게요. 한국상 미래에셋대우 증권업계 1, 2위 미래에셋대우 NH 잇따라 최대 시적 경신호조입니다. 자기자본 7조 3천억 원으로 국내 1위 미래에셋대우는 28일 공시를 통해 2020년 연결 재무제표 기준 영업이익 1조 1천억, 세전이익 1조 1,200억 원을 기록했다고 밝혔습니다. 각각 전년 대비 52%, 26% 증가한 수치인데요. 영업수익은 16조 8천억 원, 순이익은 8천억 원으로 같은 기간 9.4%, 23.2% 늘었습니다. 금융투자업계에서 한 해 영업이익을 1조 원 도파할 것은 미래에셋대우가 처음인데요. 미래에셋대우는 해외 사업
WM, 자산관리, IB 투자은행, 트레이딩 등 전 영업 부문에서 고른 실적을 보이면서요. 세전이익 1조 원 시대를 열었습니다. 네, 기대가 많이 되네요. 미래에셋대우. 네, 포스코 소식입니다. 상승세탄 포스코 1분기 1조 클럽 복귀. 네, 포스코가 이제 드디어 반등하기 시작했습니다. 지난해 실적을 볼까요? 1, 2, 3, 4분기 보면요. 4분기 때 영업이익이 최고치를 달성했습니다. 2분기 때 영업이익이 최저치를 달성했고, 네, 15조 가량의 매출을, 분기 매출을 일으켰고요. 이렇게만 계속 쭉쭉 이어간다면요. 포스코 주가도 다시 상승할 수 있겠죠. 기대가 많이 됩니다. 박상용 기자가 취재했어요. 사상 최대 매출 거둔 애플과 페이스북, 그리고 연간 흑자 낸 테슬라, 이렇게 됐는데요. 와, 애플 실적이 정말 좋네요. 분기 실적 1000억 달러를 돌파했습니다. 이게 처음인데요. 페이스북은 281억 달러에 비하면 한참 높죠. 그리고 연간 흑자를 드디어 테슬라가 냈는데, 이게 좀 흑자를, 영업을 진짜 잘해서 낸 건 아니고요. 예, 탄소 배출 광고를 좀 팔아가지고 흑자를 낸 거라서, 예, 그렇게 의미가 크진 않아요. 일단 애플 실적 말씀드릴게요. 작년 4분기 1140억 달러, 124조 원의 매출을 거두었다고 발표했고요. 전년 같은 기간보다 21% 증가한 규모고, 애플의 분기 매출이 1000억 달러를 넘어선 건 처음입니다. 순이익은 전년 동기 대비 29% 늘어난 287억 6천만 달러로 집계됐고요. 주당 순이익은 1.7달러로 열가 예상치 1.4달러를 훌쩍 뛰어넘었습니다. 아이폰과 아이패드 등 모든 제품이 불티나게 팔리면서 매출이 크게 뛰었고요. 아이폰 매출은 전년 동기보다 17% 증가한 656억 달러를 기록했습니다. 전체 매출에서 차지한 비중은 59%로 사상 최대였어요. 3년 만에 디자인이 확 바뀌어 나온 아이폰 12가 효자 노릇을 했고요. 애플이 처음 출시한 5세대 이동통신 아이폰으로 5G망이 구축된 중국에서 특히 인기를 끌었습니다. 코로나19 확산 이후 재택근무와 원격 수업이 확대되면서 다른 제품들의 매출도 급증했죠. 데스크톱, 노트북 제품군인 맥 라인업은 21%, 태블릿 PC, 아이패드는 41% 매출이 늘어났습니다. 저도 최근에 맥북을 샀죠. 네, 정말 좋습니다. 맥북을 사니까요, 아이폰까지 사고 싶어져요. 이게 애플의 전략이고 무서운 점인 것 같습니다. 오상원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1300만 가입한 KT 컨텐츠 성장사업 시동 걸었다. 오늘 시동 얘기 많이 나오네요. KT의 미디어 플랫폼 가입자는요, 지난해 11월 기준으로 1300만 명에 가깝습니다. 4명 중 1명은 KT를 보고 있어요. IPTV 873명, 스카이라이프 257만, HCN 129만 가입자를 확보하고 있고요. 국내 유로 시장 점유율이 36%로 단연 1위입니다. 네, KT의 진짜 미디어 전략 기대가 됩니다. 여기에 진짜 KT의 미래 먹거리가 있지 않을까 하고요. 2020년까지 대형 오리지널 컨텐츠 10에서 20개까지 보유할 거라고 예상되고요. 플랫폼 TV, KT 올레 TV 보시는 분 있나요? 그게 IPTV 사업자고요. 그 다음 KT 스카이라이프 있죠? 스테이트라이트 위성방송 사업자. KT 시즌이라고 있습니다. 온라인 동영상 서비스 넷플릭스 같은 거죠. 지니 뮤직이 또 있어요. 음원 서비스 및 음원 유통하는 데고요. 스토리 위즈라고요. 웹소설, 웹툰 제작, 유통 및 플랫폼 운영하는 회사가 있고요. 스카이TV라고요. 방송 프로그램 공급 콘텐츠 제작하는 회사가 있고요. KTH라고 티커머스 콘텐츠 유통하는 회사가 다 있고요. 나스미디어 광고 솔루션 제공, 광고 대행 및 광고 매체 판매하는 회사가 있고요. 플레이디라고요. 디지털 광고 대행업 하는 회사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그래프를 보시면 KT 스튜디오 지니는요, 그룹 콘텐츠 사업 컨트롤 타워고요. 외부 협력 및 제휴, 컨텐츠 펀드 조성 및 운영, 컨텐츠 기획, 제작 및 유통, 외부 투자 유치, 그룹사 간 시너지 방안 모색 도출한다고 합니다. 정말 디즈니처럼 되십시오. 기대가 많이 됩니다. KT 주주들도 화이팅입니다. 이재훈 기자가 취재했어요. 리필 세제 무랍에 페트병 넣으며 지가 이제 가버넌스 지배구조죠. ESG에 힘주는 유통가입니다.
네, 제 가버넌스가 참 약했던 그룹이 있었어요. 거기가 바로 GS였는데요. 최근 유통기업들도 G 영역 지배구조 병역 변화를 위해 꾸준히 노력 중인데요. 한국기획지배연구원에 따르면요. 지난해 환경, 사회 지배구조를 받아 ESG 평가에서 통합 B등급을 받은 GS 리테일은요. 지난해 12월 GS 계열사 중 최초로 대표이사 CEO와 이사회 의장을 분리했습니다. 축하드립니다. 허윤수 GS 리테일 부회장이 의장직에서 내려오면서 임충성 연세대 산업공학과 교수가 GS 그룹 내 첫 사회이사 이사회 의장으로 선임됐습니다. 이사회 의사결정의 투명성을 강화하기 위한 조치라는 게 GS 리테일의 설명이죠. 네, 앞으로가 기대됩니다. GSU 용기 있는 용단. 네, 박수 보내드렸습니다. 조카 선전포고 금요소득 효과 비상직적 지분율 살펴보니 네, 아까도 이제 금요소득 화학 소식을 한번 전해드렸잖아요. 그리고 여러 가지 표도 제가 많이 보여드렸던 것 같아서 여기는 좀 다른 얘기예요. 그래서 박상무는 계속 이제 선전포고를 한다는 배경으로 보고 있습니다. 박상무가 이제 금요소득 석가 10% 지분을 가지고 있는 가장 많은 개인 주주입니다. 우선 박상무가 승계 구도에 반기를 든 것이라는 해석이 나왔는데요. 박창구 회장의 장남인 박준경 전무는요. 지난해 상무에서 전무로 승진했는데 박상무는 그대로 상무에 머물렀어요. 이를 두고 금요석유화학의 승계 구도가 박창구 회장에서 박전무로 자연스럽게 이어질 거란 해석이 뒤따르고 있는데요. 사촌지간인 두 사람은요. 1978년생으로 동갑내기인과 동시에 2010년 4월 나란히 부장에서 상무보로 승진했어요. 현재 박전무는 수지 영업을, 박상무는 고무해 영업을 담당 중인데요. 일각에서는 박상무가 2006년 과장으로 입사해 첫 경영 수업을 받았던 아시아나 항공이 사실상 범구모가가 아닌 한지인그룹으로 매각 결정된 것이 결별 선언에 영향을 준 것 아니냐는 추측이 나오고 있어요. 아시아나 항공 경영 가능성이 아예 일축된 데 실망감을 표한 게 아니냐는 추측이었죠. 네, 금요석유에 관한 소식. 오늘은 여기서 하나 더 있어요. 금요석유화학 경영권 분쟁이 3% 룰에 내관이 될 수 있다고 하는데요. 금요석유화학의 이사의 구성을 보시면요. 사내이사로는 박창구 회장이 있고요. 문동중 사장, 신운성 이사 이렇게 있어요. 사회이사는 또 여러 명이 있군요. 그런데 이제 여기서 10% 룰이 3% 룰이 이제 내관이 되면요. 10%를 보유한 박상무의 의결권도 이제 3%로 제한됩니다. 박상무의 경우 권민석 IS 동서 대표이사와 그의 개인회사, 사모펀드 등 지분 3, 4%를 쪼개서 보유한 우호 세력이 별도로 의결권을 행사할 수가 있게 되고요. 물론 금요석유학과 아예 다른 방법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충원해야 하는 한 명의 감사위원을 사내이사로 선출하는 방식인데요. 이 경우 3% 룰이 적용되지 않기 때문에 사회이사 2명, 사내이사 1명으로 감사위원회를 구성하는 것이 가능해지는데요. 이렇게 해도 상법 규정상 3명 이상의 감사위원을 주고 이 중 3분의 2 이상을 사회이사로 해야 한다는 규정을 만족하기 때문입니다. 다만 이 경우 감사위원회 투명성이 기존보다 후퇴했다는 비판이 나올 개연성은 있죠. 네, 금요석유화학도 ESG 경영 좀 잘해서 투명 경영 하시고요. 배당금도 많이 올려주시고 해서 잘 돌파해 나가시길 바랍니다. 박소영 기자가 취재했어요. 4분기 LG전자 월플렉 간발의 차로 매출을 뒤졌지만 영업이익은 율은 1등을 차지했다고 합니다. 영업이익률은요. LG전자가 2017년 이후 세계 1위를 지키고 있어요. 특히 지난해 영업이익률로 글로벌 기업 중 처음으로 두 자릿수를 달성했습니다. 월플과의 영업이익 격차도 2019년 1,000억 원대에서 지난해 5천억 원 수준으로 확대했습니다. 내년에는 월플을 이길 수 있겠죠. 기대됩니다. LG전자 가전사업부 말씀드린 거고요. 서승원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근본에 혁신을 더하는 성장, 가압승계라는 내용인데요. 자, 외국의 사례를 한번 볼게요. 성공적인 기업 승계는요, 건실한 장수기업의 재탄생으로 지역경제와 국가경제에 기여하는 바가 큰데요. 이를 알기에 세계 각국에서는 기업 승계를 적극 장려하고 있습니다.
독일은 장수기업을 육성하기 위해 가업승계자산의 85% 또는 100%를 과세 가액에서 공제해주고 있습니다. 가업승계 지원세제를 이용한 실적이 연평균 1만 3천 건이 넘고요. 일본도 2018년 가업승계를 장려하기 위해 상속세와 증여세를 전액 유예하거나 면제하는 특례 사업 승계 제도를 도입해 2년 만에 신청 건수가 10배 급증하는 등 산업 내 세대 교체가 활발히 이루어지고 활력이 나살아나고 있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박효주 기자가 취재했어요. 6년 만에 슈퍼 사이클, 아이폰 12 흥행 비결 3가지가 있다고 합니다. 네. 일단 시장 점유율 보여드리려고 했어요. 삼성이요, 정말 시장 점유율이 많이 낮아졌습니다. 21%에서요, 지금 16%까지 많이 떨어졌어요. 화웨이도 8%까지 떨어졌고요. 샤오미가 좀 많이 상승하고 있어요. 13%까지 올라갔고요. 그리고 애플이 지금 20%까지 올라갔습니다. 그래서 애플과 샤오미 이거 향후에 양강 구도로 갈 수도 있을 정도로 상승률이 돋보이고 있어서 삼성으로서는 참 많이 긴장되는 하루하루일 것 같습니다. 요번에 나온 신작이 잘 팔려가지고요, 삼성이 다시 반등하길 바랍니다. 오늘도 봤지만 IM 스마트폰 사업부의 영업이익이 꽤 높았잖아요. 삼성 핸드폰이 많이 팔려야 삼성전자 배당금도 많이 올라가니까요. 주주분들도 잘 홍보해 주시길 바랍니다. 김경한 기자가 취재했어요. 2021년 스타트업 주가 전망입니다. 먼저 국내 많은 유니콘 기업이 상장을 준비 중이라는 사실은 주가 상승에 호재로 작용하는데요. 중소벤처기업부에 따르면 국내 13개 유니콘 기업 가운데 7개사가 올해 국내에 상장을 추진 중입니다. 미국 나스닥 상장을 추진 중인 쿠팡을 필두로 크래프툰, 비바 리퍼블리카, 토스죠, 야놀자, 소카, 티켓몬스터, GP클럽 등이 IPO를 준비하고 있어요. 야놀자 등은요, 4개사는 상간 주관사를 이미 선정했어요. 국내 유니콘 기업의 잇따른 상장 추진은 코로나19 대유행 이후 시장에서 첨단 산업을 주도하는 유니콘 기업들의 몸값이 높아진 것과 관련이 있습니다. 지난해 미국의 팔란티어, 스노플레이크 등과 국내 기업인 SK파이오팜, 카카오게임즈 등이 상장 후 기업 가치가 크게 높아졌었죠. 네, 그때까지 이렇게 자산시장에 잘 돼야지 높은 가치를 받아야 될 텐데요. 언제 또 이제 버블이 깨지면 이런 IPO들은 또 상장해서 고배를 마시게 될 수도 있어서 긴장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종길 기자가 취재했어요. 멀티플렉스 고통 외면하는 정부 영화진흥위원회라고 하네요. 초동시각이요. 프랑스 같은 경우는요, 지금 2019년 영화기금 지출액이요, 4천억 원 수준이고요. 징수한 1억 5천만 유로보다 많아요. 프랑스는 재원을 방송에서도 마련하고요. 비중은 영화관보다 훨씬 높은 수준이에요. 그렇게 모인 재원 중 45%가 영화기금으로 책정되고 있습니다. 방송보다 힘을 더 실어줘야 한다는 공감대 덕에 가능한 일이에요. 프랑스는 영화기금의 40%를 제작에 지원하고요. 영화관에서는 두 번째로 많은 34%를 썼습니다. 고정적으로 지원되는 상영 장비 구매, 관람 환경 개선, 이외에도 다양한 지원 산업으로 영화관의 부담을 들어줬죠. 극장 신설 및 현대화, 예술실험 영화관, 비경쟁적 프로그램 운영, 추가 프린트 제작 등입니다. 네, 우리나라도 이렇게 프랑스처럼 문화를 잘 지원해 주길 바랍니다. 부에리 기자가 취재했어요. 네이버 실적 날개 달았네요. 네, 보시면요, 쫙쫙쫙쫙 올라가는 걸 보시죠. 네, 2010년 4분기가요, 3,200억 원의 영업이익을 올렸는데요. 2019년 4분기에 2,700억 원 올렸던 거에 비하면 분기당 500억 원이나 많이 오른 거예요. 매출도 지금 최대를 달성하고 있고요. 네이버 앞으로가 더 기대됩니다. 조슬기나 기자가 취재했어요. 하나 시스템 하고요, 한국교통연구원, 한국공항공사, SKT 이 4개 드림팀이요, 우리나라의 플라잉카 UAM을 준비한다고 합니다.
자, 플라잉카가 어떤 거냐면요. UAM으로 수직 이착륙이 가능한 소형 기체를 활용해 활주로 없이도 도심 내 이동이 가능한 새로운 교통 서비스입니다. 승용차로 1시간 걸리는 거리를 20여 분 만에 도착할 수 있고요. 기존 육상 교통수단과의 연계도 가능해 극심한 도시 교통 혼잡 문제를 해결할 대안으로 손꼽힙니다. 특히 모빌리티의 패러다임을 전환시킨 혁신 사업으로 평가되면서 최근 현대자동차, 제너럴 모터스 등 완성차 업계가요 참전을 예고한 분야이기도 하죠. 앞으로 이런 세상이 빨리 와서 교통체증 없는 서울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통화 전 기자가 취재했어요. 아까 국민연금 얘기하려고 했는데 삼성전자 배당으로 1조 2천억 원이나 받았다고 하네요. 네, 온 국민은요 간접적으로 지금 주식 투자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모르는 사이에 주식 투자를 하고 있습니다. 국민연금에 가입을 하면 주식 투자를 하게 되거든요. 국민연금이 우리나라 주식에 얼마나 큰 손인지 아십니까? 네, 이렇게 국민연금을 통해 간접으로 주식을 투자하는데 주식을 제약시한다면 여러분은 감정적으로 죄를 짓고 있다는 겁니까? 국민연금은요, 삼성전자의 주가 상승으로도 막대한 수익을 올렸는데요. 국민연금의 삼성전자 보유 가치는 지난해 연초 34조 9,900억 원으로 전일 기준 54조 6,700억 원으로 20조 가까이 불어났습니다. 국민연금 삼성전자 투자해서 성투했네요. 장세희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IMF 재난지원금 선별 지급이 효과적이라고 하네요. 네, IMF가 여러 국가에 간섭을 많이 하네요. 네, 이제 경제가 회복되고 나면요, 풀린 유동성을 걷어들이고 기업의 구조조정을 촉진해야 한다고 조언했어요. 코로나19로 풀린 유동성이 한계 기업을 지탱하는 데 쓰이면 전체 산업의 경쟁력을 떨어뜨릴 수 있다는 우려에서 나온 것으로 풀이되는데요. IMF는 앞으로 경제가 회복되면 지원의 주된 목적이 유동성 공급에서 기업 구조조정은 촉진과 생존 가능성 제고를 위한 선택적 조치로 바뀔 필요가 있다고 조언했습니다. 이기민 기자가 취재했어요. 높은 임금, 경직된 노동 문제도 외국인이 우리나라에 투자하는 거를 망설이게 하는 대표 요인이라고 합니다. 한국의 정말 노동 경직성이 굉장하고요. 그 주요국 시간당 노동 생산액입니다. 한국이요 39달러밖에 안 돼요. 미국이 70달러나 생산해요. 독일은 66달러, OECD 평균이 53달러. 우리나라가 많은 시간 노동하는 것 같아서 많이 부가가치 창출하는 것 같아도 시간당으로 치면 그렇게 많은 부가가치를 창출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특이한 점은요, 카젬 한국 GM 사장이 한 말이 있어요. 한국은요, 노동자와 교섭주의가 1년인데요, 미국은 4년인 점을 예시로 들면서 갈등적 노사관계, 짧은 교섭주기, 불확실한 정책 변화가 비용 상승으로 이어지고 이는 투자 결정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며 한국은 파업 및 쟁의 행위 장벽이 너무 낮아 투쟁이 지속적으로 단행돼 투자 의욕을 저하시킨다고 작심 비판했습니다. 그는 이어 다른 시장에서의 유연성이 한국에서는 확보되지 않아 제약이 존재한다고 덧붙였습니다. 외국에서 바라보는 우리나라가 이렇습니다. 네, 우리나라가 노동자들이 더 좋아지려면 이런 것들 문제가 해결돼야 되겠네요. IMF가 이제 공매도에도 좀 간섭하기 시작했어요. 한국 금융시장 안정화 공매도 재개 가능하다고 어드바이스를 줬네요. 안드레아 바우어 IMF 미션 단장, 아시아태평양국 부국장은요, 이날 2021년 IMF 연례 협의 결과 화상 브리핑에서 한국 금융시장은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 즉 코로나19 이후 안정화가 많이 진행되고 경제도 회복하는 측면이 있기 때문에 공매도 재개가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아까 담뱃값 인상 한번 말씀드렸죠? 문 대통령 대선 전 약속과 다른 담뱃값 인상, 서울경제 사설인데요. 물론 이제 국민 건강을 증진하다는데 반대할 사람은 없죠. 담배가격이 올라가면 국민 건강도 증진이 되겠죠. 올라가면 그만큼 덜 필 수도 있죠. 하지만 한꺼풀만 벗겨보면 증세 의도가 숨어있다는 의구심을 지울 수 없는데요. 문재인 대통령은 더불어민주당의 유력 대선 투자였던 2017년 대담집 대한민국이 묻는다에서
담배는 우리 서민들의 시름과 애환을 달래두는 도구이기도 한데 그것을 박근혜 정권이 빼앗아갔다며 담배값 인상에 매우 비판적인 입장을 취했는데 불과 4년 전 문 대통령이 담배값 인상에 대해 서민 경제로 보면 있을 수 없는 굉장한 횡포라고 말했는데 이제는 문재인 정부가 건강을 염려해 인상한다니 국민이 고지 들을 수 있겠는가? 네. 승부는 커브에서 난다. 무슨 얘기입니까? 예, 스포츠에서는 커브에서 잘 달려야 되죠. 그걸 얘기한 겁니다. 친환경차도 지금 경쟁 구도에서 커브에서 잘 달려야 되는데요. 친환경차 시장 선점을 위한 총성 없는 전쟁은 이미 시작됐는데 결국 기술과 자본력이 친환경차 전쟁의 승파를 가를 것으로 전망된다. 정부 차원의 지원까지 더해지면 금상첨화다. 이 삼박자를 모두 갖춘 기업들은 공교롭게도 모두 중국에 포진해 있다. 전기차 스타트업 니오와 샤오펑, 리오토가 그 주인공들이다. 세계 최대 전기차 시장인 중국에서 각각 텐센트, 알리바바, 메이탄, 디엠핑 및 디디 출싱 등 내노라하는 중국 빅테크의 지원을 받고 매해 100% 넘는 초고속 성장을 구가하고 있다. 일각에서는 전기차 시대가 본격화되면 중국에서 테슬라와 맞먹는 글로벌 기업이 나올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기대가 많이 됩니다. 게임스톱 망팡식적 김영기 사설위원이 썼는데요. 게임스톱이라고 미국의 이제 오프라인 게임 스토어입니다. 제가 어제도 한번 테슬라 게임 스토크 관련한 기사를 전해드렸는데요. 그거와 비슷한 얘기예요. 코온이 이제 게임스톱의 이사회에 합류를 하기로 했어요. 그 다음에 치솟은 게임스톱 주가가 27일에만 134%가 뛰었어요. 347달러까지 올랐어요. 미국은 상한가가 없습니다. 그냥 오릅니다. 회사 가치에 의문을 가진 헤지펀드들이 주가 하락에 베팅하며 공매도에 나섰는데요. 개미들이 집단 매수하며 연초 이후 19배로 폭등했습니다. 공매도 업체들이 주가 급등에 따른 수십억 달러의 손실을 메우려 다른 주식을 매도하면서 뉴욕 증시가 2% 넘게 하락했습니다. 급기야 백악관이 게임스톱 등의 주가 폭등을 예의주시하고 있다고 우려를 표명했죠. 개미들이 모처럼 공매도 업체를 이기며 벼락부자가 탄생하고 있지만 거품이 꺼질 때 침상이 어떨지 생각만 해도 끔찍한데요. 게임스톱의 강풍은 동학개미들에게도 많은 점을 시사합니다. 정부는 코스피 3000을 치적으로 내세우지만 유동성에 기댄 버블이 무너진 지 개미들 상처까지 보듬어 줄지 의문입니다. 투자의 책임은 본인에게 있다는 점을 다시 되새겨 봐야 되겠네요. 미국엔요, 업펌이라는 회사가 있어요. 그게 성구매 후결제 시스템인데요. 우리나라 카드 할부하고는 좀 다릅니다. 업펌은요, 지난 2003년 설립된 성구매 후결제, 소액 신용 대출 서비스를 제공하는 핀테크 업체인데요. 이자 할부 결제 기능을 제공하고요. 조기 상환 수수료와 연체 이자가 없다는 점이 차별화되는 지점입니다. 지난해 총 금융 금액이 46억 달러고요. 패션, 전자제품, 여행, 자동차 등 다양한 분야에 620만 명 이상이 이 플랫폼을 이용하고 있습니다. 펠로톤, 쇼피파이, 아디다스, 월마트 등이 대표적인 파트너사인데요. 업범은 소비자가 이 플랫폼을 통해 결제하면요. 회사는 판매자에게 먼저 상품 대금을 지불하고 소비자로부터 결제 대금과 달리 이자를 수취하는 방식입니다. 일반 신용카드 할부 결제와 다르게 연체 및 조기 상환 수수료, 숨겨진 수수료가 없습니다. 네, 이것도 핀테크의 좋은 사업 모델이 되겠네요. 우리나라에서도 이런 사업 모델을 해서 모든 것을 리스화해서 모든 것을 제공했으면 좋겠습니다. 몸값 100조 LG 에너지 솔루션 상간 주주간사 내용은 아까 전해드렸죠. 네. 그 KB증권이 되면서요, 좀 국내에서 상강이 있었어요. 한국투자증권, NH투자증권, 미래에셋대우인데 여기가 빠졌습니다. KB증권을 비롯한 신한, 대신 등 중요한 증권사가 채우면서 올해 IPO 판도가요 많이 달라졌어요. 수수료도 많이 받겠죠? 네. 네이버 아까 최고 실적 달성하고 있다고 말씀드렸는데요. 네이버가요, 매출의 25%를요, 연구개발비로 쓰고 있는데, 그걸 더 올린다고 합니다.
그리고 글로벌 인수합병을 노리기 위해 올 상반기 중 회사채도 발행해서요. 대표는요, 네이버 대표는 인공지능 AI를 중심으로 한 적극적인 연구개발, M&A, 제휴를 통해 네이버가 아우르는 생태계를 확장하겠다고 합니다. 정말 네이버 공화국이라 할 정도로 우리나라에서 네이버의 영향력이 점점 세지고 있죠. 네, 엔트그룹 이제 융단 폭탄 맞아가지고 결국 금융지수사로 몸집을 줄인다고 합니다. 네, 안타까운 소식인데요. 네, 이 엔트그룹 소식은요, 제가 또 계속 전해드릴 수 있도록 해볼게요. 아까 말씀드린 하나 시스템, 하늘나는 택시도 점점 기대가 많이 되고 있고요. 그 바이든 행정부에서 디지털세를 이제 긍정적으로 보고 있대요. 그래서 페이스북이나 우리나라 뭐 구글이나 그런 회사들의 이제 디지털세를 매기는데요. 삼성이나 LG도 어떻게 될지 잘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뭐 네이버도 될 수 있고요. 네. 그래가지고 관련 기업들이 좀 타격을 받을 수도 있어서 잘 봐야 될 것 같아요. 네, 이제 문제는 어떤 기업의 디지털세가 부과되는 건데요. 그 IF 내부에서는요, 온라인 기반 마케팅으로 수익을 내는 기업은 디지털세 대상이 돼야 된다는 주장입니다. 신종 코로나19 영향으로 지난해부터 언택트 마케팅이 한층 활발해진 상황에서 글로벌 시장에서 소비재를 팔고 있는 한국 기업도요, 디지털세 부과 대상이 될 수 있는 셈이라서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말씀을 드리고요. 다음에 또 더 많은 소식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이 부분만 하나 더 말씀드릴게요. 자, 우리 정부가 노력하는데 제가 말씀 안 드릴 수 없죠. 우리 정부는요, 그 해당 국가에서 고정사업장을 가지고 있는 기업이 충분한 세금을 내고 있을 경우 디지털세 부과 대상이 아니라는 입장을 IF 측에 피력할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우리 정부의 입장이 반영되면 미국과 유럽 등지의 여러 사업장을 운영 중인 삼성전자나 현대차 등은 디지털세 적용을 받지 않을 수 있는데요. 또 디지털 기업이라고 할지라도 국내 매출 비중이 절대적이면 디지털세 부과 대상이 되지 않게 할 것으로 분석됩니다. 이를 통해 국내 매출이 절대적인 네이버나 카카오 등은 해외 매출 비중이 높은 구글이나 페이스북과 달리 디지털세 적용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고요. 정부는 이달 중순 OECD가 민간 사업자를 대상으로 진행한 공청회에서 경제단체 등을 통해 간접적으로 디지털세 관련 의견을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네, 오늘도 정말 많은 뉴스 전해드렸는데요. 즐거운 하루 되시고요. 좋은 주말 보내시고 또 곧 뵙도록 하겠습니다. 밴드에서 알파균 검색하시고 유튜브에서 알파균 띄고 경제 검색하셔서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